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12처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업에 입문하거나 또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인증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무농약을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무농약을 일정 기간 유지하겠다 할 때는 12처방서에 나와 있는 화학 비료량이 3분의 1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어쨌든 12처방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알고 가시는 게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별다른 이제 우리가 토양을 이렇게 이제 필지를 처음에 임차하거나 또는 구매를 했을 때 12처방서를 보기에 앞서서, 물론 12처방서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필지를 임차하기 전에 그 해당 필지가 이런 이제 12처방서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제가 흙을 떠다가 맡겨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배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은 농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배수가 안 돼야 농사가 좀 잘 되고 너무 배수가 잘 되면 벼농사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만농사나 과수에서는 당연히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미나리도 배수가 너무 잘 되면 안 돼요. 그죠? 이 배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작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대체로 밭작물들 하시는 분들은 배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고, 그게 필지의 입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좀 오래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 이제 한 2년까지는 잘 자라서 이제 수확을 조금 하기 시작하고 3년, 4년 지나면서 수확량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무가 쇠락하는, 죽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쭉 층별로 이제 한 10cm 간격으로 토양 검사를 좀 해보니까 염류가 특정 부위 아래쪽에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는 위아래가 물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물도 안 빠지고 염류도 누적되어 있어서 사실은 뿌리한테 장애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조치로 여기를 1m 이상 파서 유공관을 묻은 거죠. 암거배수를 한 거죠. 네. 보통 명거배수 같은 경우는 유거수들, 비가 일시적으로 와서 물이 넘칠 때 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명거배수라고 해요. 명거배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갔을 때 어느 밭에 가면 항상 고이는 쪽은 고예요. 네. 그런 데는 사실은 일정한 층이 완전히 물이 빠지지 않는 그 불투수층,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층들이 존재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가 있는 곳은 사실은 파내고 주름관을 묻어서 물이 배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필지를 볼 때 물 빠짐이 좋으냐,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진은 넘어가고요. 요게 그 토양 채취하는 오거라고 하는 장비예요. 제가 이제 전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게 한 1.2m 정도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요. 바위만 없다면. 이게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돌려서. 밑에 이제 스크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 맡길 때에는 이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20cm 정도만, 이게 이제 15cm인데 압력이 가해지면서 약 20cm 부위까지의 흙이 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떠서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뜨죠. 떠서 맡겨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물 빠짐이 좀 안 좋은 토양 같은 경우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깊이로 다 뚫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실이 하나의 필지라고 하면 여기는 물을 줘도 건조한데 저기는 항상 고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좀 파서 토양의 지형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사진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런 쪽, 그러니까는 모래가 이렇게 많은 쪽에서 물이 좀 잘 빠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식토라는 거는 이제 점토 쪽이에요. 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물이 항상 고이는 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암거든 명거든 좀 배수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장비를 좀 국내에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팔더라고요. 잘. 지금은 또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저희 작업관에서 이게 구비한 지가 거의 한 7, 8년 됐는데 오거라고 하고요. 토양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이렇게 갓을 씌워놨어요. 스크류로 되어 있고. 근데 그거는 밭작물 뜰 때, 토양 뜰 때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 마련하시면 작목반에서는 또는 이제 공동체에서는 쓰기가 참 수월하죠. 우리가 12처방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그 내용인데요. 언제 채취해야 되고 어떻게 채취해야 되는지, 채취 방법은 뭔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작물에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밭에서 전작, 후작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뭐 한 작기만 하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대체로 수확이 종료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토양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토양에 이제 우리가 재배하는 중에는 물을 줘요. 물을 주면 이 물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염류들을 같이 가지고 내려가요. 양분이에요, 염류가. 근데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모세관을 통해서 물이 다시 올라와요. 그걸 우리가 모세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올라오는 물이 염류를 같이 동반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래서 염류가 표면에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근데 물을 지속적으로 주면 지속적으로 염류는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근데 물을 우리가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물을 안 줘요. 그죠? 거의 수확 끝난 밭에는 물 관리를 잘 안 하죠. 그러면 염류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표토에 어느 정도 누적이 됩니다. 그게 약 한 달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안에 토양을 떠서 맡기면 결과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죠. 이 염류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염류라고 하면 염류 들어보셨죠, 그죠? 염류가 뭐냐면 그 화학 비료 성분들이에요. 이게 화학 비료라고 해서 좀 그런데 비료 성분이에요. 이 염류는 천연에서도 유래될 수 있고 화학 비료로도 유래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양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유기농업에서도 염류들이 나와요. 유기농업 오래 한 것도. 그리고 관행 오래 한 데는 더 말할 것 없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얘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양분이에요. 양분으로서 이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양분으로서 이용을 못하고 오히려 해를 받게 되는 게 이제 염류장애거든요.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만 고민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염류들이 끝까지 올라와서 토양의 표면에 누적됐을 때 토양을 뜨는 게 내 토양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양분 상태를. 자, 그래서 1개월 정도 후에 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고정을 해놓는데 한 군데서만 뜨는 게 아니라 필지가 있으면 여러 군데 토양을 떠야 돼요. 더 많이 뜨면 뜰수록 실제 내 토양에 그 토양에 있는 양분의 값에 가까워져요. 근데 나는 한 군데서만 뜰 거야. 그러면 그 한 군데서 뜬 게 이 밭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표식을 해 놓고 그 부위에서 뜨도록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의 평균 상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샘플을 떠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체류하고 엽체류가 있는, 과수를 제외한 일반 초본류가 되겠죠. 얘들은 표토로부터 한 20cm 정도만 뜨면 돼요. 그리고 뜨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퇴비를 쓰지 않고 로타리를 쳤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 그냥 뜨면 되는데 20cm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랑이 져 있거나 할 때에는 원래 방식은 이랑하고 밑에 고랑하고 같이 1대1이 되도록 뜨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맨 이랑 위쪽에서 수직으로 들어가게 20cm를 떠서 하면 되고요. 과수는 수관이라고 하는 가지가 펼쳐져 있는 그 가장자리, 이제 가지가 펼쳐져 있는 부분을 수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30cm 정도 들어와서 거기서 토양을 뜨는 게 맞고 40cm까지 뜨더라. 왜 차이가 날까요, 여기? 초본이랑 과수랑. 뿌리의 깊이에 따른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20cm, 40cm로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표토는 1도 건드리지 않는다. 걷어내고 뜨는 게 아니에요. 걷어내고 뜨게 되면 표토에 아까 집적되어 있는 염류들이 제거가 돼요. 어느 정도. 2cm, 뭐 들어보면 뭐 2cm 걷어내라, 5cm, 10cm 막 이래요. 지역별로 가서 물어보면 걷어내지 않고 빗자루질을 하듯이 돌이나 나뭇가지나 퇴비 덩어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토양을 뜨는 게 맞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농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확한 샘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12처방서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처방서 글씨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시면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이게 한 필지를 연도가 달라요. 20년도, 21년도 똑같은 필지를 갖다가 놓고 이제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크게 비교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이 표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3시간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갈 겁니다.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산도가 보이죠, 그죠? 산도. 그 다음에 유기물, 그리고 유인산, 칼슘,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이 항목들이 갖는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의미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이 표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알아볼 건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산도 쪽을 보겠습니다. 산도. 잠깐 요 칠판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되죠? 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통은 1에서 14. 보통이 아니라 1에서 14가 산도의 측정 범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성 범위 하면 6에서 7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중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1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산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14에 가까워질수록 알칼리화 되어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성이라는 의미를 딱 놓고 보면 우리 사람의 이제 입맛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신맛이라고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알칼리 쪽으로 가면 쓴맛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알칼리를 뭐 짠맛, 단맛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맛을 보시면 씁니다. 왜 이제 입맛으로 표현했냐면 우리 식물들도 입맛이 있어요. 실제로 입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맛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농부가 주는 양분들을 그대로 다 흡수하느냐. 물론 그대로는 없습니다.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느냐라는 거,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6가지 필수 원소들 있죠.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망간 이런 것들 총체적인 이 양분들이 어느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 흡수되느냐 요 중성범위예요. 산성으로 가거나 알칼리로 가게 되면 우리 식물들은 입맛을 잃습니다. 그래서 입맛을 잃게 되면 보통 이제 편식 쪽으로 가거나 소량을 먹게 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잠깐 화면을 좀 볼게요.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잘 안 보이시면. 이 화면에 보면 4.5부터 해서 8.0에 이르는 이제 산도 범위가 있고요. 그 중에서 6에서 7 사이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룩한 부분들, 이렇게 불룩한 부분들은 양분을 잘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태.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료의 3요소라고 하는 질소인산 가리, 질소인산 칼륨이죠. 질소인산 칼륨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이 6에서 7 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질소 같은 경우는 6에서 7 사이가 되면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입맛이 최대한으로 올라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 가리 같은 경우도 6에서 7 사이, 인산도 6에서 7 사이. 이 부분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비료의 3요소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작물이 생육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걸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토양이 산성화되어가는 또는 알칼리화되어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때부터는 많이 먹어야 될 양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질소질 거름을 많이 줬어요. 비싼 걸 사다가 많이 줬는데 이게 입맛이 안 맞는 상태예요. 흡수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중성 범위에서도요. 질소 흡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0을 줬다고 해서 질소 100을 이 중성 범위에서 다 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버려지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다 못 먹어요. 한 번에. 인산도 마찬가지, 가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산도가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훨씬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산성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에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 이런 것들 중금속이라고 하는 또는 미량 요소에 속하는 양분들이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질소인산가리 흡수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면 이제 양분 결핍증들이 나오면서 우리 작물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릴 겁니다. 이제 반대로 알칼리화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칼리 쪽으로 진행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칼슘하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 쪽. 자, 이렇게 되면 작물이 커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소는 몸을 만들어내는, 몸에 여러 가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구성 성분들이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쓰여지는 건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색깔도 누렇게 되고 크지도 않고 잎도 안 커지고 줄기도 안 커지고 자, 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 인산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이것도 왜소해지는 작물 자체가 왜소해지고 잎도 가늘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양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산도라는 것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산도는 내 작물이 편식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농사를 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산도예요. 내가 주는 양분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산도를 먼저 봐야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 경계지에 와 있는 애들은 어떨 거야? 어떻게 할 거야? 6.0이나 7.0. 우리가 보면 소수점 한 자리에 너무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12처방서를 매년 받아가면서 물론 그 12처방서의 기준으로 해서
농사 설계를 하지만 매년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산도의 변화 추이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산성에서 점차 중성 쪽으로 가느냐 또는 중성에서 점차 산성 쪽으로 가느냐 반대로 알칼리로 가느냐 알칼리에서 중성으로 오느냐 이 추이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5.5니까 야 이거 5.5에 오면 작물이 영 안 되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물에 따라서는 약산을 좋아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산도 범위가 작물에 따라 좀 달라요. 큰 범위에서는 6.0에서 6.5를 적정치로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산도를 볼 때 너무 딱 잘라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분석을 그렇게 정밀하게 잘하지 못해요. 분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도를 바라보는 입장은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흐름. 예전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더라.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표에서 아이고 한참 뒤에 있나 본데요. 한참 뒤에 있나 보다. 나중에 표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숫자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큰 흐름을 봐서 6에서 7 사이면 아주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약간 벗어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산도가 어땠느냐 이걸 보면서 이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차 뭐 산성화로 매년 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산성화로 만든 주범이 뭘까? 어떤 자재가 있을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알칼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경우는 원래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화학 비료 사용량에 이제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일반 관행에서는. 근데 우리 이제 유기농 쪽으로 오면 보통은 알칼리화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산성화되는 것보다. 알칼리에서는 주범이 칼슘이에요. 그죠? 나도 모르게 칼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인위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에 대한 사용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토양의 산도를 좀 더 안쪽으로 중성에 가깝도록. 근데 산성화가 되거나 알칼리화가 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따가 유기물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유기물을 통한 조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기물 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문제지만 약간 벗어났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분석 결과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산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유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기물. 잠깐 칠판을 잠깐 볼까요? 유기물은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12처방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유기물 하면 퇴비를 연상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 크게 봤을 때 이제 동식물의 죽은 사체, 물론 살아있는 것도 유기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농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풀의 잔사물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물 사체를 쓰지는 않지만 동물에서 유래된 유기물들 이런 것들을 퇴비화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축분, 분뇨 퇴비, 축분 퇴비가 되죠. 주가 이제 이 축분 퇴비들이 유기물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유기물들 꼭 축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톱밥과 같은 나무에서 비롯된 톱밥, 우두칩, 그 다음에 파세모 이런 것들 이 나무에서 비롯된 것도 아주 중요한 유기물 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양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 얘기 주실 수 있으세요?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없구나.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요, 이 유기물의 역할이 한 9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따라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의 이제 비옥도를 높이는, 그 땅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공급. 토양의 어떤 틈을 만들어내는 틈,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완충력이에요. 완충력.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유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밖에 이제 뭐 양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요. 양분. 근데 퇴비라고 하면 우리 유기농업에서는 퇴비가 곧 양분으로서 이용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양분의 개념까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비옥도 쪽으로 먼저 가보면 토양이 비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비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색깔. 색깔을 가지고 비옥하다. 그렇죠. 원래 이제 그 토양의 색깔이 그 유기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검은 쪽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흡수가 많아지면서 지온 상승률을 높이더라.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 지온을 높여주는 역할. 우리 봄에 지온이 빨리 올라가야 뿌리 발달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역할이 돼요. 또 다른 비옥도에 대한 다른 쪽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영양분을 여기 있는 양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퇴비에 있는 양분의 개념보다는요. 여기서는 양분을 함유하는 양분 보유력 쪽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물론 자체적으로 양분은 가지고 있어요. 퇴비들이. 자,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퇴비의 양분의 양은 실제로 화학 비료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나 이런 거랑 대비했을 때는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그걸 양분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퇴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성질,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분을 보유하는 힘이에요. 이게 곧 쉽게 우리가 땅심 이렇게 얘기하죠. 땅심이 있어야 작물을 키운다. 그 얘기는 양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기물이 양분을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잠깐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제.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토양에 집어넣은 그 퇴비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토양의 유기물로서 검출이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양분들, 특히 양이온들을 끌어모아요. 네. 이제 이 유기물들, 부식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부식질들은 양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기를 떼요. 마이너스. 양이온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플러스 이온이라, 대부분이 아니라 양이온은 플러스 이온입니다. 플러스 이온들을
가득 함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유기물이 만약에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 자체가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무슨 나쁜 짓을 할까요? 토양에 이제 우리가 심어놓은 작물이 있죠, 그죠? 작물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땅 속으로 뿌리를 계속 뻗어요. 물을 찾아, 양분을 찾아. 근데 얘들이 양분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물 함량이 적고 양분량이 과다하게 많아지게 되면 뿌리한테 가서 나쁜 짓을 해요. 물을 빼서. 물 좀 내놔봐.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에 있는 물을 뺏어가요. 그렇게 되면 염류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높게 되면 이런 양이온들 뿐만이 아니라 물, 수분 있죠, 수분. 수분도 이 유기물에 잘 가두어져요. 물도 가둬주고 대표적인 양이온들, 쟤들이 가장 토양에 많이 존재하는 애들이거든요. 저런 양이온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 보니까 이 양이온들이 가서 해악질을 못하고 뿌리한테 또 뿌리가 지나갈 때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양만큼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많아지면 가뭄의 스트레스를 좀 견디는 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양분을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옥도라는 거죠. 이게 땅심. 유기물이 토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뭐냐? 그러면 토양의 양분을 가두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비료 관행하시는 분들은 화학비료를 줄 거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유기질 비료를 줘요. 유기질 비료에도 양이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 외에 우리 광물질이나 천연질 자재들을 보면 이런 무기태 양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들이 우리가 이제 밭에 밑거름 또는 웃거름으로 주었을 때 우리 식물이 그걸 한 번에 다 먹느냐? 못 먹어요. 남아. 그리고 서서히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유기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얘들끼리 토양 용액 속에서 떠다니다가 오히려 뿌리를 공격하는 염류장애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토양에 유기물들을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그 목표치는 각자 경제적인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5%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기물이 양분을 가두는 힘을 갖게 되는 그게 땅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점토 광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찰흙 같은 성분들, 지륵, 찰흙 이런 성분들은 아주 곱고 미세해요. 그런데 얘들도 표면에 음전화를 떼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양분을 잡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힘이 유기물 대비해서 훨씬 더 떨어져요. 몇십 배 정도 커집니다. 이 유기물 자체가 점토 광물보다 커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그 토양들, 깡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식질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양에 사실은 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서 틈도 많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점토 광물하고 더불어서 같이 양분들을 같이 함유하면서 염류장애를 극복시키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퇴비는 토양에 양분을 가두는 창고 역할을 해주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역할은 틈이에요. 틈. 다시 이제 칠판으로 잠깐 볼까요? 우리가 퇴비를 많이 집어넣는 그 토양 같은 경우, 퇴비가 많은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토양 같은 경우는요, 토양의 공극들이 되게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이 많아야 사실 잔뿌리 발생량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식물 뿌리들은 토양의 공극에 있는 그 공기, 산소나 이런 여러 가지 공기들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뿌리 발달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틈이 없으면 뿌리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 같은 경우죠, 논에는 공급률이 훨씬
저하돼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벼는 그런 곳에서 잘 자라죠. 얘들은 뿌리 자체에 그 파생 통기 조직이라고 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들이 뿌리 자체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일반 밭작물이랑 다르게. 그래서 물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작물인 거죠. 근데 일반 밭작물이나 과수들은 물속에 한 2, 3일 이렇게 잠겨 있으면 뿌리가 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량이 물로 이렇게 차 있으면 부족해요. 이런 경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듣다가 갑자기 다음 시간, 2시간은 나가서 축구 찰 겁니다. 하고서 이렇게 반을 갈라서 축구를 차요. 격렬하게 2시간 동안. 그럼 다음날 몸에 알배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젖산이 형성되는데 왜 그러냐면 필요한 만큼의 과격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근육 그 사이에 유기산, 젖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게 현기 호흡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유기산들이 형성되거든요. 우리가 먹은 그 밥 있죠, 밥.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유기산을 만들어냅니다. 식물도 똑같아요. 근데 뿌리 세포 사이에, 세포 안에 유기산이 축적이 돼요.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만 식물들은 통증을 느끼려나 모르겠지만요. 이 유기산들이 뿌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그 기능이라고 하면 양분에 대한 선택적 흡수, 이런 부분들을 마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냥 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위해한 요소들까지 다 흡수를 해버리다 보니까 뿌리의 기능이 망가지고 망가짐과 동시에 세포가 죽고 그래서 뿌리가 썩기 시작을 해요. 네. 세포가 죽는다는 게 뿌리가 썩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극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흙하고 상토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육묘를 해봐도 같은 그 경험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상토에서 자란 작물의 뿌리들 같은 경우는 아주 하얗게 잘 돌아가지고 우리가 뽑으면 상토하고 뿌리가 같이 쫙 뽑혀 나오죠. 그런데 이제 흙에다가 육묘를 하게 되면 뿌리가 다 끊기면서 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 발생량이 달라요. 이유는 이 틈 때문에 그래요. 틈. 우리 유기물들이 그런 틈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뿌리 발달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밝은제나 이런 것들 의존하시는 관행농가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유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를 해드리죠. 우리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퇴비를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토양의 공급을 높여줘서 뿌리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게 가장 좋겠더라. 그러니까 퇴비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완충력이 있어요. 완충력. 완충력이라고 하면 충격을 줄여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토양에서도 이 완충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유기물들이 다양한 양이온들을 함유하고 다양한 물질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가리칼슘, 마그네슘만 써놨지만 그래서 토양에 어떤 물질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유기물 함량이 충분하다면 그걸 다 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한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더라. 그게 완충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물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양분. 우리가 유기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물에서 비롯되어 있는 양분들, 유기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기태의 양분이 미생물들의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 생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양분들이 용출이 돼요. 실제로 퇴비를 분석해 보면 양분 함량들이 나와요. 그런데 양분을 표시하지 않죠. 퇴비에는. 다른 유기질 비료나 이런 데에는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퇴비에는 양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표시할 그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양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거의 이 12처방서 뒤쪽으로 가면 우분, 돈분, 개분에 대한 양분량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질소인산갈이 유효한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넘기려면 한참 뒤라 일단은 넘어가고요. 양분은 분명히 있지만 좀 우리가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양분량이 아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퇴비를 많이 넣으면 양분도 많이 들어가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온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하면 사실은 이런 이 중요한 1, 2, 3번까지 정도의 이 중요한 요소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 농업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잠깐 이걸 지우고 요거를 다시 화면으로 와서 넘어갈게요. 위로. 이 12처방서로 다시 와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행에서 말하는 그 유기물 함량의 적정치를 보면 20에서 3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게 천분율이에요. 토양 그 1kg당 유기물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그래서 천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때는 2%에서 3%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퍼센트로 환산해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다시 좀 더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첫 번째를 보면 퇴비가 곧 유기물이다라고 아까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밑에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올해 우리가 퇴비를 토양에다가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그 투입한 퇴비가 12처방서에서 유기물로 검출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기 끝나고 나서 한 작기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단작을 한다고 했을 때 끝나고 나서 토양을 떠보면 그때 비로소 내가 봄에 집어넣었던 퇴비가 유기물로 검출되는 거예요. 물론 퇴비 자체는 유기물이 맞지만 토양에서의 유기물로 검출되려면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퇴비를 토양에 넣고 나서 넣기 전, 그 다음에 누운 다음 두 가지 토양을 떠서 맡기면 퇴비를 또 넣으라고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넣은 다음에 채취한 것만큼 또 넣어줘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토양에서 발효기간을 분해기간을 1년 정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만약 그 기간이 1년 정도 이전에 하게 되면 계속 부족한 상태로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1년 후가 지나고 나면 분해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토양의 유기물로서 역할을 해주더라. 양분을 가둬주고 그 다음에 틈은 초기부터 만들어줍니다. 초기에 퇴비를 넣었을 때부터. 자, 그런 어쨌든 요 의미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유기물의 종류하고 퇴비의 종류가 있어요. 퇴비 종류야 크게 복잡할 건 없는데 이 유기물의 종류는 잠깐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칠판을 보고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목본, 목질에서 나무와 같은 나무에서 비롯된 그런 그 유기물들, 아까 이야기한 톱밥, 톱밥이나 우두칩이나 파쇄목들, 이런 애들은 사실 분해가 쉽지 않은 원료들이에요. 분해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들이 부식질화되면요, 부식화되면 검정색을 띠는데 그것조차도 분해가 돼요. 근데 그 부식질을 분해시켜주는 애들이 토양에 있는 방성균들이에요. 네. 걔들이 최종적으로 그 부식질들을 분해해서 탄소나 산소나 수소의 형태로 다른 물질로 전환시키거나 날려버리거나 해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유기물들은. 자, 그리고 초본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쌀겨, 깻묵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본에 속하고 그리고 분해가 되게 빠른. 네. 그래서 분해가 빠른 대신에 특히 이런 쪽 쌀기나 깻묵 같은 이제 유기질 비료가 되는 거죠. 이런 류들이.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 함량이 70에서 80% 정도 돼요. 실제 유기물 함량이. 얘들은 그 정도까지 안 돼요. 그거보다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빠르고 대부분 양분으로 전환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소인산 가리 같은 양분으로 전환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환돼서 쓰이고 나면 남는 그 부식질 함량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나무에서 비롯된 애들은 50% 이상의 토양이 남을 수 있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몇 프로, 3, 4% 정도밖에 토양이 안 남아요. 1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소모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잔류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농약 때문에. 오래가는. 네. 요거는 소모가 빠르고 소모가 느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박 같은 경우를 유기물로 착각해서 쓰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박에 보면 유기물 함량 70% 이상 또는 80% 이상 이렇게 써 있고요. 퇴비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높게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기에는 유기질 비료인 유박을 유기물로 착각하고 엄청나게 넣었어요. 그래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토양이 급속하게 산성화로 진행되면서 나무들이 죽어가는 상황들이 막 나타났었죠. 네. 사실은 양분의 개념이고 얘들은 순수한 유기물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더라. 네. 여기는 양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 풀이나 볏짚 이런 뭐 옥수수대 이런 애들은 양분의 개념은 아니에요. 빨리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에 속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나서 이어서 여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밥 먹으러 가야죠. 잠깐. 네. 네, 질문하세요. 네. 실제 처음에 친환경 육묘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 육묘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많죠. 네. 핵심인데. 맞아요. 그 육묘 문제를 뭔가 개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것도 기술력도 또 다 다르기도 하고. 친환경 육묘의 약간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회사님 차원에서는 답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많죠. 네. 두 번째는 윤작을 하는 게 당연한데 질문이 많아서 이따가 하셔도 돼요. 네. 윤작이 많은데 그 윤작은 어쨌든 중간에 뭐 이렇게 다른 윤작과 네. 아니면 혼작
수익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개념 차이.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서 면적은 일정한데 맞아요. 농약을 하면 실제로 이게 수익이랑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맞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실 수 있는지. 예. 네.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뭐 많은 시간이 어려워. 예, 아니요, 돼요. 5분 안에 이야기 끝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공동육묘를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공동육묘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공동체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이거를 그 거점 육묘센터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개인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보통 한 120% 정도에서 130% 많게는 150%에 해당하는 묘를 준비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동으로 육묘할 수 있는 거점 센터를 좀 만드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간작이나 혼작 이게 윤작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이제 귀농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는 윤작도 윤작이고 간작도 간작이지만 토지 이용률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했어요. 토지 이용률. 내 땅에서 몇 번의 작기를 돌릴 수 있을까? 이제 밭작물을 할 때, 물론 저는 포도를 하려고 왔지만 그래서 고민했던 게 콩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콩. 그리고 그 주작물을 포도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한번 벼내고 다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일반 이제 그 뭐 과채를 아니면 둑과를 같이 심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무가 다 자라 성목이 되면 다 없애고 초생으로 바꾸고 물론 일반 과채를 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지만 저는 혼작 쪽이 윤작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작도 마찬가지고 혼작이나 간작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이사이에 심는 것 아니면 아예 그냥 이것저것 막 심어놓는 것 근데 사실 간작이 좀 더 체계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종만 좀 다르면 그걸 활용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규정들을 좀 손을 봐야 될 필요들이 좀 있다고 봐요.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해야지 매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농가의 피로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윤작을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두 과를 하나를 집어넣든 아니면 전혀 다른 과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해주는 게 맞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 인증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 이제 규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만 더. 네. 퇴비를 보통 자가 퇴비를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지났죠. 네. 농가가 보통은 사서 쓰는데 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의 이제 1등급 퇴비나 네. 그런 보통 다 가축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양분하고 유기물 봤을 때 목본 퇴비, 그러니까 톱밥 퇴비를 구하는 접근성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좀 쉽게 어디 구할 때가 있으면 비율적으로 네. 혹시나 이게 만약에 가체나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당량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그냥 지금 있는 걸 써도 충분하다고 판단은 아니요.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축분 퇴비는요. 사실은 유기물 함량 높이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제가 처음 한 필지는 12처방서대로 넣었어요. 그걸 우분 기준으로. 12처방서에 보면 우분, 돈분, 기분 나오죠? 그러면 그에 누라고 하는 양을 지켜서 우분으로 넣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0.9% 그 정도 상승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좀 많이 때려 넣었어요. 2배를. 그랬더니만 그 영향으로 0.9%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분들은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면 양을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밭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거기는 이제 투자하는 밭. 유기물은 원래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그래서 파쇄목.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옥천 지역에 이제
개발하는 데가 있었어요. 산 개발하는 데 가보면 나무를 이렇게 쌓아놔요. 충주 지역 가면 충주 댐 근처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무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걸 파쇄해가지고 판매도 해요. 그런 파쇄목들을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파쇄목이나 이런 칩 같은 경우는 근데 침엽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2년 정도에서 3년 동안 밖에서 능비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최고 중에 최고인 토양의 유기물이 돼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품을 팔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흑살림이라는 회사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전화해서 버섯박을 공수를 받았어요. 네. 버섯을 재배하고 난 그 패배지가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지나면 아주 좋은 퇴비가 돼요. 제가 그 톱밥 퇴비를 이용해서 한 5년 정도 토양 만들기를 시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갈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파쇄목도 좋고 다 좋은데 톱밥 퇴비가 1순위예요. 네. 이제 발효 안 된 건 안 되고, 그리고 목재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 한 2, 3년 묵혀야 되고요. 네. 네. 이거는 다음 보통 퇴비에 넣는 거 외에 네. 그걸로는 농사가 지속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액비나 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까 양분 관리를 했는데 보통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방법이 다음 강의에 있는. 네. 이제 유기농업의 숙제가 첫째도 질소예요. 네. 가리는 어느 정도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인사는 너무 과하고요. 이제 그 질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인데 아직은 유박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기질 비료나 혼합 유기질이나 다 유기질 비료예요. 이게 등록상 좀 다를 뿐이고 그걸로 대체하는 걸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 개들이 들어가야 될 양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처방서 맨 첫 장으로 가시면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따가. 네. 네, 식사하시고 네,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1시쯤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